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5월 18일입니다. 5.18 민주화 항쟁이 있던 날인데요. 우리 선열들한테 좀 마음 기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혼돈스러운 부동산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는 어떻게 돼갈까요? 걱정 없다는 정책실장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꾸 걱정 없다고 합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나씩 파보겠습니다. 5월 9일 이후에 오늘은 그 시장 현황, 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사들이 자꾸 혼동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된 내용, 또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의 수도권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서 시장 대처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보시면 국민 기만하는 분양가,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분양가 정책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타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토지는 그냥 놔두고 건물만 분양가 상한제하는 정책으로 아주 변질된 거예요. 박근혜 때 만들어낸. 이걸 가지고 가서 우려먹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뻔히 알면서 더 이상 이걸 좌시하기 힘든 상황에서 제가 좀 분양가 상한제 계속 얘기하는데, 국민은 정책 방향 공감합니다. 근데 변수는 이 관계되는 이 실무자들의 어떤 액션입니다. 약간 이상한 픽살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시즌2가 될까 봐. 대통령은 안 그런데 시장 상황 보고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가도록 볼게요. 자, 이렇게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부동산 아파트 거래 비율을 다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전체 1166건이 거래가 됐고요. 상승 543, 하락 거래 490건입니다. 유지 부합 건수 133건. 이거 원자가 붙었네요. 죄송하고. 46% 대 42%. 거의 대등합니다. 크게 뭐 상승 거래가 막 몰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구는 용산구, 서초구 이쪽은 당연히 하락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50% 이상 이렇게 많고, 나머지 구들은 상승 거래가 더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용산, 서초, 강동, 송파, 금천구, 강남구, 여기까지는 이 노원구까지, 노원구도 5대5 정도 돼요. 이게 지금 유지 하락 비율을 빼고서 합산해서 그런데 그걸 하면 5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가 더 많았다가 이 5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반반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서 중저가 주택들은 아직도 상승 압력이 더 큽니다. 상승 거래가 더 많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 그림 보시고 여러분 지역에서 조금 내 집 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락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뭐야? 하방 압력이 강하니까 가서 내고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쪽은 이제 내고할 때 조금은 폭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월 9일 이후 9일 날 종료가 됐잖아요. 5월 9일 종료가 되고 나서 시장은 어떨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하락 거래가 거래 건수가 갑자기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가지고 이 비율도 이제 이렇게 달라졌는데, 5월 1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볼까요? 그림으로. 자, 보시면 어때요? 하락 거래가 서초구는 한 7개 거래가 됐는데, 5월 1일부터 9일 이후에 한두 개 거래가 됐는데 다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100%. 건수가 아까 보였던 것처럼 서초구가 여기 보시면 한 건 됐는데 한 건이 하락이에요. 그래서 100%가 하락이고 5월 9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줄은 거죠. 성북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도 반반이었다가 5월 9일 이후에는 하락 거래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구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죠? 50% 이렇게 딱 적히죠. 그 외에 요 지역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주택을 마련하시거나 매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거래가 약간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강동구도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볼까요? 강동구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러니까 이 상승 거래가 많다 그래도 해도 거래 건수가 없어요. 거래 건수가 없고, 도리어 여기 보시면 이 2건, 3건, 5건 여기잖아요. 은평, 노원, 강서, 중랑. 은평, 노원, 여기 보죠. 자, 노원 여기 있죠? 노원 어디 갔어요? 노원 여기. 하락 거래가, 상승 거래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노원은 다시 여기 있던 분들이 중저가 주택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노원, 중랑, 영등포, 도봉, 강서, 서대문 이쪽은 강세를 보이는데, 여기는 거래가 많은데 서대문구, 광진구 이쪽은 금액이 좀 높아서 그런지, 강동구도 이런 데들은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 절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저가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반포 80세죠.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4월 거래 갔다가 후객성 기사 쓰는 이유는, 자, 조선비즈가 쓴 건데 언제냐? 5월 17일이에요. 5월 17일인데 보세요. 반포 84제곱미터 호가 79억. 와우, 들으면 깜짝 놀라죠. 아크로유파크 84제곱 60억 신고가 또 이렇게 썼어요. 아, 이거 사시려면 막 불안합니다. 레미안 언밸리 호가 79억. 매물 거두거나 호가 높이거나 보유세 올려도, 이것만 보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때요? 서초가 하락거래라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뜨냐? 5월 17일 기사인데요. 볼까요, 여러분? 주요 상승거래 이렇게 해놨는데, 자,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진짜 많이 떴어요. 근데 잘 볼 게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4월 22일, 한 달 전 얘기예요. 한 달 전. 4월 20일, 4월 22일, 29일, 5월 1일. 그나마 얘가 조금, 그나마 20일 전 거고. 아니, 지금 시장을 5월 17일 날 시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한 달 걸 가지고, 왜 이럴까요? 5월 9일 이후에 특별한 신호나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쓸 게 없으니까 이걸 우려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조선비즈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심하게. 기자가 이렇게 쓰면 됩니까? 지금 걸 써야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면 결론은 한 달 전 거 기사가 없다 보니까 우려먹느라고 써온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공정성과 시의성이 있어야죠. 시간에 맞게. 한 달 전 기사를 갖다가 마치 엊그제 일어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쓰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김보영 기자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뭐 이상한 소리 나오잖아요. 자, 4월 거래 갔다가 후계성 기사 쓰는 이유는 뭐예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중저가 주택의 이 시장을 갖다 좀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좀 문제예요. 자, 5월 서초 강남구 거래 절벽 직접 거래 단 3건. 5월 9일 이후 거래 절벽 중. 말씀드린 대로 거래 절벽 한 건 됐습니다. 한 건. 그러면 뭐 이해되시죠? 직거래 빼고는 거래됐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강남구 여전히 하락 중. 9일 이후는 모두 거의 90% 하락거래입니다. 서초구는 말씀드렸는데 한 건 했는데 한 건이 하락거래고, 송파구도 뭐 24건으로 줄었어요. 거래가. 서초구는 매물이 도리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남 3구에서 가격이 제일 세다는 서초구가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천천히 이쪽으로 옮겨갈 소지가 많습니다. 그나마 송파구는 서초구나 강남구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느끼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이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송파구는 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도 지금 거래가 늘어나는 것들이 요 24 말씀드린 24건 중에요, 80% 90%가 송파 엘리트가 아니라 그 외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외라는 건 조금 더 다운된 가격, 조금 엘리트보다 저렴한 가격이 모여있는 마천동부터 해가지고 쭉 조금 낮은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장지동 뭐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허요도성 기레기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제가 5월 9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올해 한까지는 한번 지켜보셔라. 크게 오를 일이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4월 거래 갔다가 후계성 쓰는 기사 이렇게 했는데, 아크로 리뷰 바꿔볼게요. 이렇게 60억 찍었어요. 이렇게. 전세 가격 어때요? 여러분,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매매가가 오르붙인다?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오펀핑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 물론 진짜 수요자가 있어서 그러면 좋은데, 그 물건이 없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조금 안 보이지만, 여기 물건이 600, 여기 매매가 388개, 합하면 693건이에요.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이 요평형 34평 전용 84는 44건이 있어요. 매매가 35평형도 있는데 44건이 34평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53억이가 12개나 있습니다. 지금도 49억짜리도 하나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51억짜리. 저도 이거 봤는데 그건 뭐 하층 하냐? 아닙니다. 10층 8층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이 거래가 과연 등기를 할지 안 할지, 허위 거래인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26년에 올 한 해에 딸랑 2건 거래됐습니다. 한 건은 53억이고 한 건이 이렇게 60억짜리예요. 좀 뭔가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56억까지 치고 갔다가
토지 거래가 풀고 나서 쭉 올라온 거예요. 47억 뭐 이러다가 물론 저가고 고가고 그럼 56억까지 왔어요. 왔다가 54억으로 거래 없이 그냥 주저앉고 있는데 53억까지 내려왔어요.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9월 달부터 장장 몇 개월 동안 딸랑 두게 됐는데 요게 하나 이상하게 튀어왔죠. 묘합니다.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산가가 뭐 로또만 산지 모르겠지만 로또도 이건 못 사는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매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53억, 58억, 58억, 51억.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49억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 정말 삐끼도 아니고 기자가 그런 거 쓰면 안 되죠. 이런 걸 써줘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 시즌2 이런 얘기 많은데요. 제가 이걸 올린 게 이 앞으로 설계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 김용범 그 실장님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차관을 지냈어요. 1차관을. 그러니까 이때 김수현 수석이 있었잖아요. 소위 의사소통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양반이 2023년도 9월인가 5월에 이 책을 썼는데 김수현 지음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세종대 교수님인데 쓰셨어요. 뭘 썼냐? 이분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택 정책을 피고 싶어하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실패한 내용에 대해서 좌절과 한국 사회의 과제 이러면서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담은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은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4가지 정도 찍고 정치적인 상황도 넣었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가 돼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부족하다. 규제를 확실히 못했다 이거죠. 구멍이 나 있었다. 그때 전세 대출 막 풀었거든요. 쪼이지 않고. 박근혜 때 5억으로 불린 거를 갖다 3억으로 줄였으면 전세가가 그렇게 폭등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방치하고, 왜냐면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땡땡 차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차관 지냈던 친구가 계속 해먹었어요. 뒷방 맞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좋은 차관이었지만 서민들한테는 나쁜 차관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공급에 대한 정책 신뢰가 상실했죠. 초반에 실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임대사업자 혜택 뭐 또 너무 과도하게 줬다가 근데 그거를 누가 추천했을까요? 뻔하잖아요. 부동산 규제 신뢰 구축을 못했어요. 이러면서 실패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석수가 120석이었다가 129석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이렇게 코로나 이 시절을 겪으면서 180석으로 압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막 뭐 하고 정신없다 보니까 정책 의지도 부족하고 뒤늦게 막 부랴부랴 공급 대책 뭐 만들고 뭐 정신이 없었죠. 환경과 정치적인 부분이 좀 약했습니다. 전문가도 부족하고 외부 애는 많이 썼는데 회방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이 세상을 뜨기 전에 그때는 아마 제가 제 자서전에 꼭 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회방꾼들이 몇 명 있었던 걸 제가 쓰고 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166석, 국민의힘 107석, 좀 외람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국혁신당의 12석,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면은 181석이에요. 지방선거 요번에 보궐선거 숫자가 14개입니다. 이 14개가 만약에 다 될 수는 없겠죠. 없고 뭐 한 60%? 60%, 50%, 반 정도 되면 7석이잖아요. 그럼 190석이에요. 꽤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시프트 장기 임대주택 이거는 잘했어요. 이거 하나 빼고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망가뜨렸어요. 서울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똑바로 한 게 없습니다. 모아타운 지어가지고 주민들 갈등 싸움 일으키고 제대로 착공도 못하고 딸랑 80군데 후보지 중에 2곳 했어요. 나머지 지금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정돼 버려가지고 신축도 못 짓고 그러면 빌라 이 어마어마한 물량 갖다가 지정을 해두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공급 절벽을 만들었어요. 특히 비아파트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많이 바뀌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원호 시장도 뭐
똘똘한 뭐 부동산 어떤 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뭐 되고 나면 좋은 분들 많이 외부 인사 도입해서 잘 하면 되겠죠. 오세훈 시장이 계속 가면은 제가 볼 때 모아타운 때문에 좀 걸림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토지 거래가 풍바람에 폭등한 거 지금까지 서울 시민들한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대충 사과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선거 운동하면서 사과해야 돼요. 오세훈 시장. 안 하면 그건 서울 시민에 대한 배신이죠. 기만행위죠. 제가 볼 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가 서울시의 공급박대, 오세훈 시장이 번번이 딴지를 걸었거든요. 제동을 걸고. 최근에 와서 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만약에 되면 또 딴지 걸 겁니다. 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오세훈 시장보다는, 저는 정원희 시장님이 막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오세훈 시장보다는 더 나쁘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잘할 사람을 뽑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대통령이야 그럼 부동산 정책은 총괄은 누가 할까요? 지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인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월 15일 엊그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정부는 시장 불안이, 여기 말이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불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인한 겁니다. 자인.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용수단. 맨날 하던 얘기예요. 모니터링은 뭐 하려고 합니까? 대책을 내놔야지. 대책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건 또 이제 누구냐, 김용범 시장이 했던 얘기예요. 보시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본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부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았을 걸 하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뭐 말이 뼈 이상해요.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요. 그냥 부동산 잘 잡겠다고 하면 되죠.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보다 실물 자산이 남는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전하다는 묘한 뭐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단어 말 자체가. 그러니까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에 우리 국민이 2,300만 가구가 있는데 1,000만 가구 무주택자, 임차인, 청년, 또 청년들까지 하면 거의 한 1,500만 가구가 쳐다봅니다. 말 조심하시고 좀 확실하게 대책이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구윤철 이 양반은 피별 10 이거 발언 때문에 뭐 스타일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하셔야죠. 암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겠는데 대통령이 뭐 끌고 가는 거죠. 멱살 잡고 제가 볼 때. 물론 김용범 시장 뭐 같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두 분 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로 얘기하죠. 결과로. 열심히 하는 척 하면 뭐합니까? 이분이 저 김전 정책수석 문재인 정부 때 1차관을 했어요. 공동 책임 있어요. 그러면 머리 받고 해야죠. 머리 받고. 근데 뭐 15억이야 젊은 세대가 수요가 많다 이런 이상한 소리 또 해가지고 15억 이하에 대해서 젊은 수요가 많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 시장님.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해당되잖아요. 왜 시장을 갖다가 뭐 강남에 사시니까 뭐 강남만 보시면 안 되죠. 강남은 25개구 중에 한 개구예요. 그런 표현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장님답게 조금 자중해서 한마디 말이 1,000만 명, 2,000만 명한테 가슴에 비수가 됩니다. 비수. 좀 가려서 말씀하시면 좋겠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뭐 저도 말실수할 때 있지만 제가 말실수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시장님께서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에서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똑바로 해주기 바랍니다. 마무리까지. 또 이것도 말하다 흐지부지 이상하게 가실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만약에 또 흐지부지 간다 그러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부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것저것 막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먼저 해도 돼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LH 직영해라, 싸게 줘라. 근데 왜 싸다는 표현이나 신호가 없습니까? 왜 발표는 안 합니까? 국토부 장관도. 왜 멍 때리고 있죠? 왜 자고우면하고 뭐 건설사 편듭니까? 지금 건설사 편들 때가 아니잖아요. 건설사 10개 없어도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서 망하게 생겼어요.
내수가 죽어가고 있고. 왜 이 대책이라는 거, 이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미 MB가 다른 건 잘못했어도 부동산 정책은 잘했잖아요. 서울시장 안정시키고 분양가 싸게 잘하고. 그게 핵심이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토지 조성 원가,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거 이어받아서 MB가 했잖아요. 그것도 따라서 못하나요? 뭐 이것저것 뭐 세금 얘기하고 자꾸 머리 아프게 해요. 정책. 물론 그 정책도 주택 하방에 도움이 돼요. 되는데 집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만 올려가지고 집값 잡힙니까? 간단한 순진한 논리를 왜 자꾸 뒤에 감추고. 모르겠네요. 혹시 뭐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의식해가지고 총선 그 앞에 딱 내놓으려고요? 그런 장난질 그만하시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로드맵 갖고 전세대출 1년에 2천만 원씩 줄이고 10년 있으면 3억으로 된다. 그러면 시장 반응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발표해라. 제발 좀. 이거 발표 안 하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제 정말 운동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먼저 하면 된다. 나머지도 이어붙이면 되고, 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선거의 열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그래서 초여름에 그 감기 걸린 분들 가끔 계신데, 그러면 고생을 해요. 요즘 감기가 좀 독하잖아요, 바이러스가.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보신 분들 보시다가 좋아요 뭐 당연히 누르고 계시겠지만 혹시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면 이게 좀 조회를 좀 많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퍼져서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광역시하고 수도권 데이터 정리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